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 고성욱과는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스포츠 용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는 남들처럼 지지고 볶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라기보다 자기 즐기고 입고 먹는 것이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걸 결혼 생활 내내 잘 알면서도 남자들 다들 저렇지 하면서 애써 넘기며 살았습니다. 연애 때 그 활활 타던 감정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에 제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오후에 돌아와야 했지만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셔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가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해서 벌써 자는 건가 싶어 아이들을 방에다 눕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딸린 욕실에서는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길래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무심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침대 위 어떤 여자가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뭔가 싶어서 얼떨떨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얼빠진 얼굴로 그 여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여자는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이자 졸업 후에도 아주 가끔씩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제 대학 직속 후배 정예나였으니까요. 저는 취업 때문에 뭐 물어본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 저희 남편 사무실에 마침 사무직 여직원 구한다는데 연락 한번 해보라고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면접까진 봤는데 회사에 맞지는 않아서 정예나를 고용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직원으로선 별로였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나가 바로 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예나가 왜 우리 집 침대에 누워있지? 라는 이성적인 사고가 도달하기도 전에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침대로 달려들어 이불을 확 걷고 예나의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야, 너 미쳤어? 자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고 일어난 예나는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뿌리쳤고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서 경악한 얼굴로 보고 있었죠.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는 틈을 타 정예나는 옷을 반쯤 껴입고는 안방을 빠져나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어디 가느냐고 뒤쫓아 나가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을 보니 막 씻고 나온 모습이었고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따귀를 날렸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집구석에 그것도 내 후배를 끌어들여?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맞은 뺨을 문지르며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너 깡패야? 말로 하지 사람을 왜 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까지 불러들여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맞은 게 억울하다고 방방 뛰는 겁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만 떡 벌린 채 있는데 남편은 방바닥에 널브러진 옷을 대충 주워 입고는 변명 한마디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가냐고 소리를 질러도 무시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둘이 언제 그렇게 됐나 싶고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어제 일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아주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사과가 아닌 이혼 요구,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혼 소리가 나와? 너 진짜 미쳤구나. 얼마나 미쳐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니? 나 사실 좀 오랫동안 생각했어. 어제 들켜서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뭐 그냥저냥 지냈지만 너한테 마음 식은 지 오래고 한 번 사는 인생 별로 애정도 없는 너랑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나 싶었어. 무슨 개소리야. 나라고 뭐 네가 대단히 좋고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잖아. 애들은 생각 안 해? 너는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는 것도 없어? 그놈의 책임감 진짜 미치겠다. 그래, 나 양아치고 책임감 없어. 책임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 내가 그놈의 책임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도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네, 남편은 원래부터도 그렇게 책임감이 넘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가볍고 장난기 많고 가끔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가장으로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와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기가 막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예나한테 완전 푹 빠졌나 보네. 근데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너 유책 배우자고 나는 이혼해줄 생각 없어. 너랑 정예나 내가 진짜 매장해버릴 거야. 제 으름장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건 너지. 아빠라는 인간이 애들 생각을 어떻게 눈꼽만치도 안 해? 1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제 후배와 살림을 차리고 싶다는 말을 저토록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나더군요. 애들 양육비 꼬박꼬박 줄게. 양육비가 문제야? 내 인생 너하고 애들 때문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과 대화를 계속 해봤자라는 것을요. 저는 자리를 피했고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가더니 제게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네가 하도 눈치를 줘서 숨이 막혀서 집에 못 있겠다. 내가 나가 사는 게 우리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자는 거 잘 생각해봐. 서로 마음도 없는데 계속 살아봐서 뭐 하겠니? 불륜을 저지르고 쫓겨나는 주제에 끝까지 제 탓이며 자기 행동은 다 정당한 척을 하더군요. 정말 개소리가 따로 없었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혼해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집에도 오지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느니 어쩌느니 저는 정혜나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증거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 뒤론 남편이 아예 나가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졌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집 재산 분할의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상간소송도 어려웠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중에 남편은 저 때문에 나가 사는 거고 불륜은 전혀 없었다고 생짜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우겨도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러면서 이혼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생활비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증거가 없어 상간소송은 어려우니 차라리 이혼을 원한다면 유리한 쪽으로 양육비나 재산 분할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이런 상태로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처음엔 반을 준다더니 나중엔 재산 분할 반을 못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양육권은 바로 포기하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던지요.
지옥 같았던 8개월 정도의 법적 공방과 다툼 끝에 그나마도 제가 유리한 쪽으로 이혼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을 받았고 남편은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어요. 사실 그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해야 몇십만 원이었죠.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난 며칠 뒤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남은 짐들을 대강 챙겨서 나갔습니다. 자식한테 미안한 것도 없는지 지 집만 챙겨서 횡하니 나가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초반 반년 정도는 양육비가 제때 들어왔습니다. 애비 노릇은 똑바로 안 했지만 양육비는 그나마 제대로 보내네 생각했어요. 왜냐면 양육비 안주는 소위 배드파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만큼은 제대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인간도 결국 그 짝이더라고요. 어느 달부터인가 양육비가 들어오기란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결국 내키지 않은 마음을 억누르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양육비 입금 안 됐어. 언제 보낼 거야? 그런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앓는 소리를 하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진짜 망했어. 내 사업 좀 간당간당했던 거 알지? 나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뭔 소리에? 언제 간당간당했는데? 사업 잘 되고 돈 잘 버니까 딴짓하고 다닌 거 아니었어?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진짜 힘들어. 당장 내 입에 풀칠할 돈도 없을 정도야. 일단은 사정 좀 나아지면 밀린 것까지 쳐서 줄 테니까 조금만 봐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네 사정 봐줘야 되니? 없는 걸 어쩌라고. 좀 기다려.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렸으면 최소한 제 자식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텐데 남편 놈은 듣기 싫은 자기 처지만 늘어놓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겁니다. 원래도 큰 회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긴 한데 이제 자기가 운영도 안 한대요. 진짜 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건지 아니면 양육비 주기 싫어서 꿍꿍이가 있는 건지 의심이 생겼죠. 그 길로 저는 그 상간녀 정예나의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예나의 SNS 피드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은 방콕에서 호캉스, 오마카세 예약 성공, 너무 맛있다, 오빠가 사준 가방, 명품 가방을 배경으로 찍은 고급 레스토랑 사진,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겁니다. 남편이랑 아직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남편 사진이나 남편 이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분명 제 남편과 계속 만나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제 남편의 존재는 절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는 법원을 통해 전 남편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남편 재산조회를 통해 양육비를 강제 집행하려 했거든요. 그렇게 한참 기다린 끝에 재산조회 결과가 도착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남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정말 0원에 가까운 겁니다. 살고 있는 집도 월세에 통장 잔고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도 리스, 서류상으로는 고성우이라는 인간은 완벽한 파상 상태이자 빈털터리였던 거죠. 제가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서 조롱 섞인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주겠어? 나도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법원에 찌른다고 돈이 땅에서 솟냐? 없는 돈을 어쩌라는 거야? 나를 갖다 팔던지. 라는데 약 올리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제 핸드폰으로 아주 뜻밖의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양육비를 안 주려고 발악하던 남편놈과 상간녀 정예나까지 제대로 후려칠 수 있게 되었죠. 그 전화는 제 대학 후배이자 정예나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또 다른 후배 소미였습니다. 사실 저랑 소미는 서로 알기는 하지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소미는 예나와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한 친구이니 저도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소미가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언니, 저 소미예요. 잘 지내셨어요? 언니 시간 되시면 저랑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언니한테 꼭 드려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언니 성욱이 오빠랑 이혼했다는 거 아는데 언니한테 꼭 필요한 물건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소미가 일하는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제 앞에 앉은 소미의 얼굴은 분노로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소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정혜나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그래, 맞아. 근데 증거 없다고 박박우겨서 상간소송도 못했다. 하세요, 이제라도. 이혼 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양육비도 못 받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언니 양육비 받게 해드릴게요. 그게 뭔 소리야? 저 진짜 정혜나 그년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서 못 참겠거든요. 이거 언니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 인간들 꼭 박살내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소미는 정혜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소미에게도 중요한 돈인데 예나가 내 재산이 지금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 융통이 안 된다며 이자 두둑히 쳐서 돌려주겠다고 사정을 했다더군요. 소미도 곧 가게 인테리어 계약 때문에 필요한 돈이니 약속된 날짜까지 달라 했대요. 이자도 약속하고요. 그전에도 돈을 한번 빌린 적이 있어서 큰 생각 없이 빌려줬다고 했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예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미 연락을 피했다는데 문제는 SNS에는 오마카세의 해외여행의 명품 쇼핑까지 갚을 돈은 없으면서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거죠. 돈을 갚으라고 따지는 소미에게 예나는 친한 사이에 2천만 원 가지고 쪼잔하게 왜 이래? 오빠가 곧 돈 빼줄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미와 소미가 만나는 남자친구도 욕을 하면서 돈도 없고 째째하다고 뒷담을 하고 다닌 걸 들켰다는 겁니다. 돈도 떼일지 모르고 예나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쌓이다가 터져버린 소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제게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언니, 증거 없어서 소송도 못한다고 했죠? 여기 증거 있어요. 걔네 계속 만난다는 증거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게다가요, 오빠네 재산 소미한테 다 넘겨놨어요. 제 남자친구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잘 만났거든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이거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녹음 파일에는 술에 약간 취해 들떠있는 정혜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우리 오빠 진짜 머리 좋지 않냐? 정혜 언니가 양육비 뜯어내려고 노래 불을 켜고 있대. 근데 오빠가 양육비 주기 싫다는 거야. 양육비 주면 정희한테 돈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깝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된 거 싹 다 정리했잖아. 오빠 아파트도 내 명의로 돌려놓고 회사도 동업자한테 집은 싹 넘겨버렸어.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완전 거지야. 정희 언니 그 푼돈 한다는 양육비 받아보려고 법원 들락날락 했다는데 완전 개처참하지 않니? 오빠가 얼마나 똑똑한데. 와, 진짜? 네 명의로 다 바꾼 거야? 그래야 안전하니까. 정희 언니 양육비 받으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증거 없어서 나 상간소송도 못한 거 알지? 얼마나 병신 같은지. 나 그날 오빠네 집에서 자다가 누가 내 머리채를 잡는 거야. 눈 떠보니까 정희 언니가 있는데 저승사자 보는 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 진짜 놀랐겠다. 개 놀랐지. 나 그때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옷 껴입고 도망갔잖아. 오빠는 샤워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싸다기 맞고 집 나왔고. 진짜 개 웃겨 지금 생각하면.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정혜나가 아주 술술 본인의 상간사실이며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까지 다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줘야 할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남짓한 양육비가 아까워서 그 돈을 주지 않으려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빼돌리고 회사 명의까지 조작한 전남편이란 인간.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짜증나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거 언니가 쓰세요. 저도 그년한테 받을 돈 소송 걸 거예요. 갚을 돈은 없고 쓸 돈은 넘쳐나는지. 저는 소미에게 받은 녹음 USB를 제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고성욱, 정혜나, 너희들이 잔머리 제대로 굴렸다고 생각했지. 내가 아주 박살내줄게.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그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의 내용과 사진 그리고 남편의 재산 변동 내용을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회 행위네요. 증거도 확실하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 남편과 정혜나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남편은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게 또 뭐야? 돈 없다는데 왜 자꾸 소송을 걸어?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왜 생사람을 잡냐고.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생사람 잡는지는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얘기해. 그리고 얘네한테도 전해. 남의 돈 떼어먹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 밤길 조심해야 한다고. 참 주변에 워낙 많이 사면서 사는 것 같네. 너나 정예나나 아주 그 밥의 그나물이다. 제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자 남편의 번호로 미친 듯이 부재중 전화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건은 법원으로 갔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사업 악화로 인한 정당한 지분 양도였으며 정혜나 명의의 부동산 역시 정혜나가 정당하게 자금을 융통해 구입한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미가 넘겨주었던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남편놈이나 정혜나도 그 증거를 같이 듣게 되었어요. 얼굴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판결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 고성욱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혜나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을 명백한 사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맺은 부동산 증여민 명의 이전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원래 주인인 전 남편의 명의로 원상복구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판결이 떨어지고 정혜나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남편의 이름으로 재산이 복귀되자마자 제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즉각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후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고 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 전액, 그에 대한 지연이자, 사회행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으로 인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아주 야무지게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을 잘 털어놨기에 상간소송도 진행했어요. 이혼하고서도 안 날로부터 3년까지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소송에 따른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냈습니다. 밀린 양육비와 소송 비용 전액, 위자료까지 제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서야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드디어 이 길고 더러운 싸움에서 내 권리를 지켰구나,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냈구나 싶고요. 모든 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풀어주긴 했지만 전 남편과 정혜나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아들었습니다. 정혜나가 입 잘못 털어 결국 다 뺏긴 거니 두 사람은 완전 개싸움이 났죠. 정혜나 보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녀서 망한 거라고 남편의 원망이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경고할 줄 알았던 그들의 분류는 돈과 바닥난 미천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싸우다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이 끝난 후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 얄팍한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회사 명의를 바꾸고 부동산을 돌려놓는 그 수고스러움을 마다 않던 인간. 그토록 머리를 굴렸는데 결국 자기 발등에 도끼 제대로 찍은 결과였죠. 그냥 양육비만 주면 되는 것을 위자료에 이자에 수송비까지 다 냈으니까요. 제 10년의 세월을 바쳤던 남자가 얼마나 치졸하고 바닥인 인간인지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당당한 엄마로 거듭나려 해요. 남편의 빈자리만큼 제가 더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